작가의 대화는 굉장히 작가님들이 자기가 제 이번 전시 기획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되게 자연스럽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기획을 하면서 작가님이면서 기획을 하면서 전시 자체가 되게 프로그래밍 같았어요. 어떤 얘기냐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원화가 있고 뭐 아이템, 오브젝트, 그리고 뭐 배경, 애니메이션, 뭐 나무, 돌, 그리고 그 캐릭터들이 움직일 때 발생할 이펙트, 그리고 그 이펙트가 발생한 스킬을 쓸 때 필요한 아이콘들, 이런 수많은 요소들이 각자 독자적으로 정보량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프로그래머가 조합을 해서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의 전체적인 그 월드를 만드는데 그런 게 약간 전시 기획이 아닌가. 작가들은 사실은 독자적인 정보량으로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획자가 갑툭튀 이런 이제 내가 이런 기획을 했으니까 이런 전시를 같이 하자 했을 때 작가들의 어떤 작품론보다는 기획자의 말이 우선돼서 작품 전시가 이루어지고 DP도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때는 그 전시에는 그 맥락으로 작품이 이해가 되다가 사실은 그 전시가 끝나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독립적인 정보량으로 환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디지털이라는 게 독자적인 정보량이 완벽하게 조합됐다가 완벽하게 독자적인 정보량으로 환원이 돼야 디지털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시 자체도 게임이고 프로그래밍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작가의 대화에서 이 기획자의 말을 한번 들어봤으니 각자 작가분들의 독자적인 정보량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신창용 작가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창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PPT 자료 대신 제가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방식이고 예를 들면 친구가 집에 놀러 오면 저는 친구하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유튜브나 어떤 제가 좋아하는 동영상 파일을 막 틀어놓고 계속 이것 봐 하고 막 그러고 막 시간 집에 가고 막 그러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난독증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글과 좀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재미없으시겠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제 포트폴리오인데 타란티노를 제가 예전부터 계속 좋아해가지고 타란티노 영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너무 긴데 한 10분 하다가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그리는 작업을 저는 덕화라고 합니다. 덕후의 그림. 덕화 말고 이덕화도 아니고 작업을 하고 그림에 또 영향을 받아서 다시 덕질을 하고 막 그런 작업을 저는 덕질을 게임, 음악, 영화, 만화, 고전 영화 등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전시와 관련된 게임 덕질에 관한 제 인생의 사연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그 아버지를 졸라서 한 게임기가 재밌는데 팩이라고 팩을 꽂아다 하면서 이게 2D인데 3D처럼 느껴요. 이게 게임 하다 보면 이게 조이스틱이 부러져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이게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그 제믹스로 했던 게임인데 이게 제목이 로드 파이터거든요. 이 게임을 제가 끝판까지 아마 거의 뭐 한 번 안 죽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주인공, 이 자동차 주인공의 인생이 지금 제 인생과 닮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걸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렸는데요. 차를 너무 많이 그렸어요. 이거 시간도 많이 걸리는 그림인데, 그래서 저는 이 자동차 각자가 다 하나하나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어떤 저런 차선을 지키면서 각자 다 로드파이터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크기는 한 200호 정도. 이걸 이제 DP 할 때는 옆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전에 했던 게임과 같이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이거는 원래 이렇게 DP할 생각이 없는데 제가 그 미술관에 갔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괜찮길래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믹스를 하다가 컴퓨터를 제가 사달라고 해가지고 처음 샀던 컴퓨터가 이건데, 예전에는 컴퓨터를 하면 막 깊이 빠져가지고 인터넷도 안 되는데 그 안에서 막 몇 시간 동안 하고 그랬어요. 절대 저걸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이 컴퓨터로 처음 했던 게임이 이제 페르시아 왕자라는 게임인데, 왕자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공주를 구하는 그런 게임. 정말 어려워요. 슈퍼 마리오 같은 그런. 이거는 이제 페르시아 왕자를 해킹해가지고 동영상으로 만든 이제 영화 같은 이제 게임입니다. 실제는 이렇게 게임이 되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전자오락실은 한계에 비교하고, 그리고 오락실에 가서 이제 또 이런 게임도 계속.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우리 고유의 전자오락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한국에서 좀 더 철저히 전자오락실을 제공하는 비판에, 이게 이제 그 라이덴이라는 게임인데, 저기 보시면 이제 저 그림이 이제 튀어나오는 저 그림이 이제 이 게임에서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오락실 게임인데, 그 이렇게 이제 영향을 받아서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히어로들도 같이 배치해서 약간 아케이드처럼 그래서 심었습니다. 그 항상 그림은 이제 제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운데는 타노스인데 죽었죠. 이제 그 95년이 되고 컴퓨터 윈도우 95에 윈도우가 나왔어요. 한글 윈도우 95는 그전에는 컴퓨터 수요를 창출해서 도스를 넣어서 이렇게 빼고 실행시켰습니다. 콘솔을. 최혁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0시부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한글 윈도우 95가 전국에서 판매 개시됐습니다. 오늘 서울 삼성동 무역전시관에서 열린 한글 윈도우 95 발표에는 3만여 명의 인파가 몰려 한글 윈도우 95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컴퓨터 대체 수요를 창출한 한글 윈도우 95 발표에 큰 기대를 걸어왔습니다. 이제까지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이 PC를 사지 않던 사람들이 심리로 많이 산다고 생각이 됩니다. 윈도우 95 나오면 10대니까요. 쉬운 걸로 해서 보다 사용하기 쉽고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대신 한글 윈도우 95는 가격이 200만 원 가까이 되는 펜티엄 컴퓨터가 돼야 원활히 그 작동됩니다. 당시엔 200만 원이면 진짜 한글 엄청난 윈도우 95의 돈이에요. 발표는 이제까지 조립품 판매 중심이었던 컴퓨터 시장을 대기업 중심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최혁재입니다. 이제 윈도우가 깔리고 오락도 혁명이 일어나서 정말 다양한 종류의 오락들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에 맞춰서 컴퓨터도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이게 이제 매직 스테이션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놀았던 컴퓨터. 여러분 모두 TTS죠. 삼성전자. 이 윈도우 기반의 매직 스테이션으로 처음 했던 게임이 이제 디아블로 1인데 제 인생이 거의 한 2년 정도가 이 안에 들어가요. 이 던전에 들어갈 때는 진짜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정말 무서웠어요. The sanctity of this place has been fouled. 이렇게 이제 그 포탈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마을과 전투장을 이렇게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열심히 군 생활을 하면서 군대에서 스타크래프트도 하고 쌀쌀한 날씨에도 병사들은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했더니 디아블로2가 나와가지고 다시 디아블로. 근데 디아블로2는 1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디아블로3도 했었는데 디아블로3는 제 취향에 약간 안 맞아가지고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게임의 영향을 받는 이렇게 용이 죽으면 아이템이 떨어져 있고 있어서 밑에 층에서 이렇게 2층에 죽이고 올라가는 그런 제가 그 영화 뭐 음악 다 있는데 오늘은 이제 게임에 관한 전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영 박사입니다. 저희 빛의 기억 시리즈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미시적으로 존재를 관찰하는 작품들인데요. 빛의 기억의 작품은 빅뱅의 순간 시공간의 시작을 점부터 점이라는 도형으로 시작을 해서 화면에 이렇게 생성하듯이 시켰는데 이는 뭐 아톰의 세계를 빛의 세계로 환원할 수 있고 빛으로 세계 모든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디지털 세계관과 흡사합니다. 작품은 점선면의 조용 언어들로 현실과 은유를 분석하며 스펙터클한 하나의 형상을 이룹니다. 작품은 존재와 그리고 세계 연결점을 통해 신자유주의 사회에서의 인간성 회복, 네트워크 관계성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이 작품은 성계의 바람이 되어라는 작품인데요. 2015년 개인전의 주제는 상실과 애도인데 최초시작은 개인적인 상황과 연결되어 있고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건 빛의 알갱이인데 이제 그런 빛의 입자와 파동을 통해 작게는 저라는 소음부터 이 세상을 포괄하는 거대 우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하면 소설보다는 시적 언어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내면 등 이런 거를 색감의 분석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테일 이미지인데 보시면 작품은 점선면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때로는 구체적인 형상, 별이나 달이나 건축물들이 그려져 있고요. 이 작품은 성의 바람이 되어라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렸기 때문에 제목도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목은 이제 어둠 속의 빛이라는 작업인데 디지털에서 아톰의 세계가 사실은 빛의 조합이고 물리학에서는 모든 세계가 단지 원자들의 결합이듯이 저는 조형 회화에서 이미지는 그냥 점선면의 조합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작품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작품에서 점은 이제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원자 정도 얘기할 것 같은데 원자의 여행 또는 점의 여행 이런 은유를 통해서 저는 작품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작품을 시작하게 된 거는 삶의 어느 시점에서 기존의 세계관이 다 부서지는 시점이 있었는데 이 은유가 되게 저한테 되게 자유로운 어떤 지점을 가져왔는데 왜냐하면 이 은유에서는 상실이 더 이상 상실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순환을 통해서 여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은 레벨 라이프라는 작품인데 줄리안 반스의 소설에서 사용을 했고요. 줄리안 반스는 2008년도에 그의 동지이자 애니서부터 아내의 죽음을 겪고 나서 5년 만에 그 책을 냈는데 그 소설의 영감을 받아서 진행한 작품입니다. 같은 의미의 작품이고 작품은 크리스탈 레진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랑 실제로 봤을 때 차이점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되게 반사가 심하게 돼서 보는 사람도 그 그림에 투영이 돼요. 그래서 작품을 이제 보고 나서 이제 뒤돌아서면 이제 광람자 위로 이제 우주의 빛들이나 희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른거리고 있는 걸 컨셉으로 그런 작품입니다. 네, 이거는 4개의 작품이 하나의 작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창문을 생각하면서 그린 거고요. 작품은 벽에 걸린 채 벽 너머를 체험하게 해주는 회화의 창인 이미지로 그린 것입니다. 4개의 작품은 측면에 분홍색 생면으로 칠해져 있는데 이게 전시벽에 걸렸을 때는 이제 그 측면의 색감이 반사가 돼서 작품 자체가 이제 빛으로 또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품 측면이 파리 부분이라고 따지고 정면의 이미지가 이러고는 했을 때 작품 이미지가 보이기도 하고 측면이 반사되는 빛이 서로 보여서 서로 보이기도 하고 서로 어떤 게 우선이 되기도 하고 공존하기도 하면서 이제 초월적인 한 순간으로 존재를 이끌어주는 걸 컨셉으로 했습니다. 네. 이 작품은 추가된 서사의 작품은 블라인드를 생각하면서 진행하는데 실내 공간, 즉 내면으로 추가되어 들어오는 빛 그 찰나를 표현했습니다. 이 이미지고요. 그리고 어느새 창가의 이 작품은 커튼을 생각하면서 그렸고요. 이거는 흔히 식탁 등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펜던트 조명을 생각하면서 그렸습니다. 불을 켜는 순간 어두운 공간으로 코스모스가 내가 존재하는 이 순간을 현존하는 장면, 찰나를 그린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발하는 빛을 조심스럽게 어두운 색면 사이로 스크래치하면서 그려냈습니다. 빛의 기약이 작품 앞서 말씀드린 작품들을 하나의 서사 구조를 가진 이미지로 그려낸 작품인데요. 앞선 작품들은 좀 시적 언어, 즉흥적 제스처로서의 드로잉 그려서 되게 그런 작품이라면 이 작품은 좀 에세이, 서사 구조를 띈 작품을 그린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들은 앞서 그린 그림이 스크래치로 어두운 색면을 긁어냈다면 이 작품들은 이제 색반전된 이미지, 은유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방식 연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KSB 갤러리에서 지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빛의 기약 시리즈로 개인전을 했었을 때 작품 전시장 이미지고요. 네, 이번에 그 전시장 1층에 있는 유명한 빛입니다. 윤재원 기획자가 장소의 시공간을 재해석해달라는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대한공간 루프, 그리고 그것이 지휘하고 있는 홍대, 서울, 지구 등의 공간적인 부분, 그리고 시간적인 부분으로서 현재를 그린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시공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본 회화입니다. 작품에서 점은 빅뱅에서 시작된 빛이고 선과 면으로 된 스펙트럼이 빠른 속도감을 가지는 소식으로 화면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대, 서울 등의 도시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생명력을 지닌 식물이 선으로 유기적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대한공간 루프와 그곳에서 활동하는 작가 그리고 기획자 관계를 의미합니다. 제가 표현한 시공간은 서로 얽히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동명하는 빛입니다. 이는 서로의 다른 진동수를 가진 관객들이 작품을 만나면서 교감이 되는 순간, 진동이 크게 증폭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작품을 처음 맞닥뜨리게 되면 매끄러운 디지털 기기처럼 관찰차를 관사하게 됩니다. 먼저 관찰자 자신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 화면 전체를 이루는 어두운 생간 사이로 스크래치된 다양한 색을 스펙트럼을 보게 되는데 흡사 현상은 디지털 기기 속의 픽셀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빛을 표현한 것인데 이때 서로의 진동수가 같다면 제가 작품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존재의 긴장이라든지 최고의 미소 같은 것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저희 작품은 페인팅이지만 어떤 일련의 정서적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매개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작품은 디지털적이기도 디지털적이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긍정이기도 긍정이 아니기도 합니다. 상도성의 원리처럼 대상은 하나의 특정한 이야기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에서 빛으로 아톰의 세계를 표현하듯이 점선면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그것을 레이어의 성격을 가지고 표현되는 저희 작품은 디지털적이긴 하지만 그것을 공명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초대하기 때문에 디지털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존재의 빛 그리고 존재의 긍정은 존재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알듯이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고 그리고 생명은 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벚꽃이 피는 기간이 불과 1년에 15일밖에 안 되지만 그것의 이름이 벚꽃나무이듯이 저는 존재를 어둠 속에 발아하는 빛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하고 있는 다음 개인전은 메디테이션 더 라이트 인사이드입니다. 빛의 기약 시리즈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미시적으로 존재를 관찰했다면 다음 개인전 영상 내면의 이 시리즈는 미시적인 관점으로 거시적으로 존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요하게 침잠되어 내면을 바라보는 순간, 즉 그 찰나를 형상하는 것입니다. 전시의 작품은 앞선 시리즈보다 좀 더 초월적인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정서적으로 작동하는 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시리즈처럼 디지털 유적 요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진의 작가입니다. 일단 제 작업에 대해서 발표하기에 앞서서 한번 제 작업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 작업에는 요즘 작업과는 달리 옛날 작업에는 주로 이제 오징어를 그림을 그렸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오징어는 제 동심의 상징이자 원형인 것입니다. 제가 유치원에 다닐 적에 처음으로 오징어라는 것을 접했고 그리고 그 오징어의 생김새에서 이제 좀 큰 인상을 받은 저는 그 이후부터 쭉 오징어를 애정하는 청년으로 자라왔습니다. 네. 특히
특히나 바다쟁어 크라켄이라는 대형 오징어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일단 그 오징어가 지금 현재까지도 되게 찾기 힘든 생물체로서 비록 모습을 보인다 해도 항상 다 자라지 못한 채로 이제 죽어 있는 채로 바다에 떠밀려 온 것만 이제 이미지만 보였던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왕 오징어에 대한 그런 기대와 환상이 더 커져만 갔죠.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대하오징어 다음으로 좋아하는 갑오징어입니다. 일단 갑오징어 같은 경우는 다른 오징어와는 달리 약간 화려한 색감과 무늬 때문에 저한테 가장 매력을 느낀 연체동물이었고, 제가 제 작업을 보시는 것처럼 화려한 색감에 이루어진 작업품들도 약간 갑오징어의 영향도 적지 않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는 오징어 외에도 저는 되게 다른 아이들처럼 로봇 만화를 되게 즐겨보았었는데, 근데 로봇 만화를 보면은 일단은 공통점이 그겁니다. 일단 착한 편하고 나쁜 편이 항상 대립해 있었던 거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착한 편은 항상 인간에 가까운 그런 멋지고 아름답고 그런 우리한테 익숙한 외형을 갖췄다면, 나쁜 편은 오히려 인간하고 좀 거리가 멀고 뭔가 되게 낯설고 그로테스크한 그런 외형을 갖췄다는 겁니다. 저기 가운데 있는 로봇이 마징가 Z라고 한다면 약간 중세 기사의 모티브를 따온 듯한 그런 인간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다만 그 주변에 있는 그 기계수라고 불리는 나쁜 로봇들은 약간 해골 모습이 넘가 아니면 목이 두 개 달려있고 스핑크스처럼 약간 기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어딘가가 좀 낯선 이미지를 더 내포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다른 애들하고 제가 생각이 틀렸던 거는, 저 같은 경우는 그 인간에 가까운 모습보다 오징어나 아니면 괴물에 가까운 그런 기형적인 형태의 더 매력을 느낀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전 자연스럽게 악당편을 되게 응원했던 거였고, 가장 큰 예로, 그러니까 독시 오용기라는 만화인데 여기서도 제가 좋아하는 오징어가 나왔어요. 아니면 오징어가 닮은, 아니면 모델 삼은 그런 캐릭터가 나오더라도 항상 악당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당을 항상 응원했던 저는 그 주변 아이들이나 주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항상 받아왔었고,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토대로 약간 좀 고독한 유년기를 보냈던 케이스가 됐던 거죠. 그렇게 돼서 갑옷을 입은 대왕 오징어라고 하는 저만의 이제 대왕 오징어를 창조했었는데, 그거는 약간 대왕 오징어의 거대함과 그 갑오징어의 화려한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결합해서 만들어낸, 그리고 제 유년기에 대한 기억에 의해서 이제 일그러진 동심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제가 그동안 그 유년기의 기억이 서서히 잊혀져 갔다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시 그 기억을 다시 되살리게 됐는데, 왜냐하면 군대 생활이 제가 이제 유년기에 겪었던 상황하고 되게 똑같았던 겁니다. 그때도 고독한 내 군대 생활을 겪게 되면서 이제 저만의 오징어를 다시 창조하게 되었고, 그 가포진이라는 이름의 오징어를 창조했는데, 그 가포진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제 갑옷을 입은 대왕 오징어를 짧고 빠르게 발음하다 만든 이름입니다. 일단 드로잉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이게 화려한 분양을 그린 거였는데 꼭 갑옷을 입은 것처럼 보인다 해서 갑옷을 입은 대왕 오징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한정된 재료가 있었으니까 이제 크레용이나 펜 위주로 이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군대 1년 동안 그려왔던 그림들을 전시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역을 하고 이제 복학하면서 이제 좀 더 큰 판을 벌여서 이제 오징어로 가득한 그런 왕국을 이제 그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저입니다. 거대한 오징어 위에서 군림하는 제 자신을 어떻게 보면 군대 안에서 속박되고 그런 사회 안에서
그런 항상 밑바닥에 이제 소외되었던 빛으로 오히려 더 자기만의 세계의 왕국 안에서는 뭔가 최고 정상의 그런 전능하신 그림자이고 싶었던 음악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유화 물감, 아크릴 물감으로 한번 다양하게 표현하게 됐었고, 여기서는 이제 작품 제목이 크라우스피드, 광대 오징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근데 그 이유는 막상 물감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좀 더 뭔가 단조로워지고 또 어디선가 서커스하고 광대 같은 이미지를 내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광대 같다고 해가지고 광대 오징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작업 방식을 가지고 이제 좀 더 다시 한 번 더 왕국을 표현하기도 했었고요. 왕국을. 네. 여기 거대한 오징어에서 이제 제 자화상이 붙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공산국가나 뭐 나치의 그 히틀러 자화상을 크게 걸어놓고 신성화시킨 것처럼 저 또한 거대한 괴물 위에 제 자화상을 걸면서 제 자신의 우월감을 약간 좀 펼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도 이제 좀 더 형태가 많이 변화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전 오징어는 이제 뭔가 인도 코끼리 같은 외형을 갖추고 있었다면, 이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촉수가 더 길어지면서 뭔가 더 오징어다운 모습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보험과 희생이라는 이제 주제를 말하고자 하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30대를 넘으면서 제 인생을 다시 뒤돌아보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작품들과 제 왕국에게도 저는 다시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었는데, 저는 항상 그 부정의한 세상에 맞서고자 하는 그런 피조물인 오징어는 결국은 제 상처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정의한 세상에 위해서 이제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로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게 바로 오징어이기 때문에, 그 오징어는 뭔가 그 세상의 그 분노 같은 점으로 이제 세상을 맞서는 이제 수호자가 되는 셈이죠. 근데 그 부정의 세상과의 전쟁에서 이제 전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 자기의 인생과 자기 작품과 왕국을 뒤돌아보는 시점에서 저를 위해서 이제 그 앞으로 좋은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이미 더럽혀진 존재로서 그 자기 희생한 이 용사들을 이제 기리고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많이 좀 더 그림이 많이 담백해지고 뭔가 서정적이면서도 뭔가 되게 다운된 분위기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죠.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상상하는 오징어를 이제 시체를 이제 인형처럼 이제 묘사된 만들어낸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되게 사실 뭔가 되게 실제로 존재하는 피조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거를 좀 더 실제 가깝게 표현하고자 만든고, 이제 그들의 희생을 이제 기리고자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 희생하고 있는 이 오징어를 표현한 작업인데, 그 가톨릭 교리에서 보면은 그 천국과 지옥 그리고 그 사이에 요녹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요녹 같은 경우는 그 어느 정도 죄를 지었지만은 그 천국에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그 죄인들이 머무는 장소로서, 말 짧게 말하자면 약간 좀 자기 자신을 이제 죄를 씻는 정화소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지금 그 정화소는 이제 죄인들이 이제 불길 속에서 들어가서 그 불 안에서 이제 죄를 씻어나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약간 그런 것처럼 제 오징어도 그 불로 통해서 이제 자기 상처를 이제 씻겨나가면서 이제 자기 희생되는 과정을 묘사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엔 자기 내가 상처를 다 씻겨내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제 바램도 이제 내포되고 있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최근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또 하나의 괴물이라는 주제를 내보겠습니다. 이 또 하나의 괴물은 저기서 이제 걸려있는 그림들처럼 약간 거대한 미소년들로 이루어지는 그런 영웅이라고 불리는 괴물인데, 그동안 제 작업에는 이제 항상 부정의 세상에 맞서는 오징어를 묘사했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그 부정한 세상을 상징하는 이제 피조물을 만들게 되었죠. 네. 그리고 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미소년 소녀의 그 얼굴과 강인한 갑옷, 천사의 날개, 그리고 밝은 빗줄기, 말 그대로 뭔가 선하고 강인하며 뭔가 되게 멋진 그 이미지들만 따로 부합해서 이제 갖다 붙인 듯한 이 기형적인 형상은 지금 제가 바라보는 세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선과 알이 뚜렷하게 구분되어야만 하고, 그 선을 뚜렷하게 강조하려고 하는 그 세상을 이제 상징하는 이제 배우인 셈이죠. 네. 이렇게 돼서 제 대화오징어하고 그리고 이 영웅이라고 불리는 괴물, 말 그대로 두 괴물에 대한 서사시를 이제 만들게 됐는데, 그 서사시를 한번 중세나 그 옛날 전설의 신화처럼 좀 스펙타클하게 이제 묘사를 하고 싶다 보니까 그런 오페라 극장의 그런 무대처럼 비슷하게 이제 묘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구석에 있는 레이어 같은 경우도 약간 오페라 극장의 그런 무대처럼 약간 커튼 장식 같은 역할을 해주고도 있었고, 그리고 그거를 더 큰 작업의 큰 광목천에다 이제 묘사를 하게 되면서 뭔가 제가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그 두 괴물의 서사시를 이제 큰 인상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것도 한 시리즈의 한 작업이고, 이거는 이제 광목천 위에다가 이제 무화물감으로 이제 그림을 묘사해가지고 그걸 또 이제 오려 붙이고 또 그 위에다가 또 이제 다시 이제 마무리하는 정도로 이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작품이 다 서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제가 이제 서사시를 묘사하고자 하다 보니까 한번 그걸로 스토리로서 이제 서로 이제 연결시키고 싶은 바람이 강해가지고 이제 항상 그 중세 시대의 그런 성상화라던가 아니면 그 테피스트리 작품들처럼 이렇게 좀 더 길게 크게 묘사하면서 이제 관람객들한테 뭔가 큰 인상을 주고자 했습니다. 네, 이로써 결론적으로 이제 제 작업은 이제 두 괴물에 관한 서사시이므로 이제 그 두 괴물에 대한 이야기를 묘사하면서 이 부정한 세상을 향해 맞서고자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 자신을 이제 구원을 하고자 하는 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타임을 한번 받고 한번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쉬는 시간 가지면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만약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크리틱을 해도 되고, 아니면 정말로 궁금한 거를 물어봐도 되고, 한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제가 먼저 질문을. 저는 남진호 작가 작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게 제가 겜돌이 출신이라서 그런가 약간 레이드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까 이게 신상용 작가님도 이제 소개 영상에서 나왔지만 디아블로가 사는 던전에 들어갈 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 했잖아요. 저는 옛날부터 드는 생각이, 걔네들이 사실 게임 내에서 아무도 안 죽이거든요. 나오지를 않아요, 그 던전에서. 그러니까 걔네들은 거기서 계속 상주하고 있는데 괜히 이제 플레이어들이 잡으러 가는 거죠. 갔다가 괜히 죽고 또 가고 더 죽여가지고 아이템 좋은 거 먹고 더 깊게 들어가서 또 죽고 죽이고
그래서 그게 이제 혼자 게임할 때보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는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MMORPG가 되면 이제 한 40명씩 몰려가거든요. 하나 잡으려고. 몬스터들이 얼마나 무서울까. 그래서 남진우 작가님은 착한 로봇, 뭐 나쁜 로봇 얘기는 했는데 네. 사실 어떤 쪽에 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하셨는지, 또는 그리고 굳이 편을 들자면 어디에 더 그런 어떤 감정이입이 되시는지 질문을 쪽이 드리고 더 이입이 되는. 쪽이 앞에 말했어요. 일단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쁜 편에 더 이입이 되는 건 그러니까 그러면 또 메이드, 게임 메이드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게임. 예, 그러니까 굳이 그려도 사람들을 되게 많이 연결시켜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때로 잡아 죽이는 그런 느낌으로 그리셨는데 왜 그렇게 표현하셨는지. 딱히 이유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 저는 그냥 저게 목이 여러 개 달려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목이 여러 개인데 한 인물. 이런 식으로 작가가 생각하지 않은 게 기획자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네. 뭐 그게 좋은 발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억측일 수도 있고, 약간 이번 전시 컨셉이 그런 겁니다. 근데 혹시 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이런 식으로 좀 자기 묻고 싶고 편하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 작품 활동해 주실 때 작품에 본인이 꼭 항상 등장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본인이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 예. 제가 영화를 아까 설명하다 말았는데 이소룡을 엄청 많이 그렸었어요. 그 이유가 중학교 때 봤던 만화책 북두신권의 그 모티브가 이소룡에서 왔다는 걸 알고 실존했던 사람으로서 어떤 철학적으로도 존경하고 그랬었는데, 이소룡을 한참 그리면서 처음에는 이소룡 얼굴만 막 그리고 싸우고 있는 장면만 그리고 그랬었는데, 제가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78년생인데 이소룡은 74년도인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같은 시간대에 있지 못했으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소룡하고 제가 같이 있는 걸 그렸어요. 그때. 그게 이제 한 15년 전인데, 그때부터 이소룡도 죽었고 내가 나중에 죽으면 그림 속에서 둘이 영원히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이소룡하고도 같이 있고 이런 히어로들하고도 같이 있고, 그렇게 이제 일종의 유물 같은 저한테 영원할 수 있는. 그러면 자신이 어떤 영웅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본인의 영웅과 같이 등장시키는 건가요? 사실은 제가 되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서 영웅이 된다는 생각은 초도 한 적이 없고 그런 능력도 없고 단지 묻어가려고. 예. 그런 거는 그 아까 보여준 게임 구도에 영향이 가장 큰 건가요? 예, 이제 위에서 본 이제 구도로 그림, 이제 도시 그림을 그리는 일이 많은데, 이게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면, 제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엄청 많이 했어요. 뭐 스타크래프트라든지 혹은 또 GTA라는 게임 혹시 아십니까? 그런 이제 혼자 돌아다니는 게임인데, 그런 게임들의 미니맵은 항상 위에서 정확하게 보되 투시도가 없어요. 다 이제 예전에 싸이월드 혹시 하셨어요? 그거 보면은 투시가 없고 이렇게 다 한 번에 다 보이는 거죠. 가리는 곳이 없이. 그러니까 미니맵이라는 게 완전한 전지적 시점입니다. 투시가 없어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영향을 받아서 저도 투시가 없이 모든 곳을 다, 건물 구석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혹시 저기
골목에 숨어 있으면 바로 찾아서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그런 게임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그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인쇄가 아니고 저도 네. 질문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특별히 어떤 분한테 하는 게 아니라 세 분이 각각 이제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으면 하는데 게임이라는 그 시스템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 뭐 상업적인 것도 있고 뭐 스토리적인 것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그 게임 중에서 제일 많이 보고 있는 게 트렌드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세 분 작가분들이 갖고 있는 작품이 현재 뭐 이제 사회의 어떤 트렌드하고 어떻게 또 뭐 연관이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일단 게임 외에도 약간 좀 특히 저 영웅이랑 괴물 보면 약간 요즘 아이돌이 많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저 괴물들도 뭔가 되게 화려하고 선한 것만 이제 부각돼서 과도하게 이제 표출하고자 하는 이미지 보여줬는데 지금 아이돌 사업도 약간 그런 면이 있는 않나 싶습니다. 뭔가 화려하고 좋은 점만 과도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리고 또 게임 같은 경우는 또 그냥 자기만의 뭐 마음대로 만들어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는 자유라고 해요. 네. 감사합니다. 안윤준 작가님도 한마디 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작업의 트렌드적인 부분이 있다기보다 제가 생활할 때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작업에 끌어서 이제 넣는데 그게 때로는 트렌드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제가 이제 오늘도 밤 새고 왔는데 운동화가 발매하면 제가 길에서 이렇게 줄을 서 있거든요. 이제 발매가 된 운동화를 보면서 무한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그런 거를 제가 그림 중에 이제 자주 그리는 게 제가 혼자 여행 가는 어떤 모습을 그리는데 거기에 이제 신발을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제가 그린 그림 중에 그 이소룡을 비롯해서 히어로를 그렸는데 요즘은 그 카니에 웨스트와 킴 카다시안을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제가 게임을 즐기지 않아서. 아니 그러니까 그 본인 작품의 게임이 아니더라도 트렌드나 사회적인 뭐 영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네. 저는 이제 작품 자체가 그 파편화된 이미지를 조합한 것 같아요. 약간 이럴 때 기획자가 필요한 것 같은데 약간 비평가라든가 작가들이 잘 말을 못해요. 언어적인 게 이게 약간 비언어적인 자신의 어떤 심상이라서 이걸 언어화시키고 구체화시켜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작품을 계속 전시를 위해서 이렇게 그 작가 노트도 파악하고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또 동의를 했던 거는 그 과거에 이제 동양의 그 논리적 사고가 있고 서구의 논리적 사고가 있는데 이제 모더니즘 이후에는 동양적 논리 세계가 굉장히 미신에 가깝게 치부되었죠. 이제 논리적으로 하려면 서구적 논리 체계, 뭐 3단 논법이라든가 이런 식인데 이게 오히려 양자역학이라든가 가상세계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과거의 뭐 장자의 나비 같은 거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데 솔직히 그런 건 오리엔탈리즘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게 가상현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오히려 이게 더 논리적으로 보이는 거죠. 우리는 동양은 예전부터 그 가상과 현실은 분리시키지 않았죠. 서구는 이제 이데아와 그 현실을 분리를 시켰죠. 그런 측면이 어떤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게 옳은 것도 아니고 모든 게 틀린 것도 아니고 그 중의적인 표현이라든가 아니면 파편화시킨다. 그리고 대조합한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동양 철학적 관심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과학적 트렌드에 맞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그 첫 번째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한 10분 정도 쉬다가 2부를 다시 안가영 작가님, 미리라이스, 박재 작가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 꼭 다시 볼 수 있기로 10분 후에